수능 특강 국어사 그리고 담화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이 강좌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국어사고요. 담화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담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둘 이상이어야 되고, 발화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음성 언어입니다. 음성 언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문자 언어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뭐 돼야 된다? 연속되어야 된다.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이다. 드물게 하나의 발화로, 즉 완전히 하나의 발화만 나왔을 때 담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희소하지만 하나의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담화의 구성 요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화자, 청자, 발화, 맥락 네 가지 요소 확인하시고, 발화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왼쪽 날개 보실까요? 직접 발화라고 하는 게 있고 간접 발화라고 하는 게 있다.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한다. 직접 발화,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 발화라고 한다.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담화의 구성 요소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언어적 맥락이 있다.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화에 제시된 것을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고, 비언어적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라고 나옵니다.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 맥락은 화자, 청자, 목적, 시간,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요소가 될 거고, 국가나 권력기관 제도, 계층, 문화, 매체 또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 가치, 신념, 시대 이념, 권력 문화, 행위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에 들어간다. 이러한 담화의 표현에서는요,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왼쪽 보세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제 아래에 내용상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되고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내용적인 측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그 중에서도 뭐 지시 표현이 있다, 대용 표현이 있다, 접속 표현이 있다 확인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국어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중세국어 시기가 한 번 더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세국어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점은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시기는 1443년이죠. 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을 전기중세국어라고 설명을 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 후기중세국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중세국어와 후기중세국어로 나뉘는 지점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지만 반포는 1446년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창제년도와 반포년도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고대국어라고 나와 있는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자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의 문자가 될 거야. 그럼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차자 표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차자 표기법. 여기서 자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라고 하는 글자는 빌리다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을 차자표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대 국어는요, 흔적 또는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료 자체가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특에 나와있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갈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우리말 식으로 표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볼게요. 불글혁이라고 하는 글자에서는 뜻을 빌리고 있고요. 살거에서는 음을 빌리고 있고 누리새에서는 뜻을 빌리고 있죠. 그랬더니 안이불 소리 빌리고 있고요. 곱자구 소리 빌리고 있고 안내 소리 빌리고 있습니다. 즉 음과 뜻을 빌리는 경우나 음만 빌리는 경우에 따라서 같은 곳 또는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기체 표시라고 하는 거 아래 가로 열어보시면 임신 서기석이라고 적어보시면 중학교 때 돌 모양으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돌 모양의 그림이 나오면 물어보는 게 서기체 표기예요. 잘 안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 그럼 우리말 어순에 맞게라고 하는 말이 왜 계속 중요하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한자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래 나오는 이도, 구결, 향찰인데 가장 먼저 구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향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향찰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는데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향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결을 먼저 보시면 구결이라고 하는 건 한문을 읽을 때 목적이 나오죠.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인 요소를 표기한 것. 그러면 실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면 2도 갈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오죠.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 같은 말 우리말의 어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따라서 한문의 어순을 조정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라고 하는 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결과 동일하게 조사나 어미 등 문법적 요소에 한자를 이용하여 토를 표기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FM으로 맞는 문장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시 봐도요. 조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 어미라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들이 나오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 향찰 보시면 향찰이라고 하는 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다.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음을 빌리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음차 또는 음독이라고 한다. 뜻을 빌린다라고 했는데 뜻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 훈차 또는 훈독이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석독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었답니다. 중요한 포인트 문장 전체.
향가 표기에 사용되었고 우리말어 순대로 배열을 했으며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다. 그래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 오른쪽 보시면 향찰의 표기 원칙 있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뜻을 빌려 적는다. 즉 같은 말 훈찰을 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을 한다? 음을 빌려 적는다. 음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운 보실게요. 평음과 거센 소리만 있었으며 결국 고대 국어 시기에는요. 평음과 격음이라고 하는 이중 체계를 이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중 체계 있죠. 예사, 거센, 된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중세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견된다? 중세 국어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절 말의 자음들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음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객관적으로 고대 국어는 자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추정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고대 국어입니다. 주격 조사는 이가 있었고 목적격 조사는 리을 또는 은, 보조사는 은이 있었다. 관형사형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나와 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라고 하는 부분은 얘들아 옆에다가 여러 번 읽기라고 적어보세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어휘가 많이 나오는데 얘를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가면서 시대적인 구분만 해놓으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국어 볼게요. 중세국어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문제 지뢰밭이죠. 표기부터 보겠습니다. 종성표기라고 하는 건, 이 종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끝소리죠.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가지였답니다.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팔종성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세잖아요. 팔종성법. 얘가 근대로 가면 칠종성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 나, 라, 마, 바, 사, 이응.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예디응, 여기 나와 있는 이응이 꼭지 달려있는 이응이라 그래서 예디응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형태가 달라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응으로 바뀌고 시옷은 남아있지만 디귿이 사라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종성과 관련된 현대국어의 규칙을 떠올려 보시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죠. 가, 느, 다, 란, 물방, 울. 시옷이 사라지고 다시 디귿이 부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성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중세국어 종성표기는 받침에도 이 8가지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는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중세국어 때 미안해. 이거 예시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문법은 예시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세국어에는 삼았다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얘는 통하다란 뜻입니다. 너랑 나랑 통했네 라고 했을 때 그 통하다야. 받침 보시면 받침에 치읓이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긴 글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뒤에 종결어미는 안 적을게. 받침을 시옷으로 바꿔요. 받침에 치읓이 발음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또는 그것을 바꿔서 표기할 수 있는 시옷으로 바뀌어서 표기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팔종성법의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라고 설명을 하죠.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는 내려서 적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내려서 적는다는 말을 더 간단하게 그냥 이어쓰기 한다, 이어쓰기 한다, 이어적기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국어로 따지면 얘는 마치 뭐랑 좀 비슷하냐면 연음이랑 비슷해요. 의문대면동 다 배웠으니까, 의문했으니까.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됐어요? 띄어쓰기는 근대국어에도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규칙성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게 제정된 다음에 띄어쓰기 규정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띄어쓰기 규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말은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를 한다. 그 부분이 언제 성립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가서 보시면 의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방향, 의미를 구별해 준다, 의미를 변별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음소라고 하는 녀석과 운소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 날개 잠깐 볼게요. 성조 표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말할 거고,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건 운소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아래 보자. 소리의 고절을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구분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서의 성조는 마치 무엇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의문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조의 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기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얘는요, 아래 나와 있는 의문으로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할게요. 소리의 고절을 성조라고 하고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점은요, 글자 왼쪽에 찍습니다. 오른쪽 아니에요. 또 점 0개에서 2개까지 찍는 것이 성조의 특징이에요. 제가 항상 죄송해요. 예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욕심인데. 깔끔하지. 제가 항상 성조 표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평성, 상성, 거성, 마지막 입성. 평성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낮은 소리를 평성이라고 합니다. 저음, 이런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 계속 높은 소리,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빨리 끝맺어라 라고 하는 단서가 입성인데, 이 입성은 중국의 한자를 발음할 때 사용된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이 입성 안에는 똑같이 평성, 상성, 거성이 존재하니까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의 개수는 글자 왼쪽 평성에 아무것도 안 찍고요. 상성은 2개 찍고요. 거성은 1개를 찍어요. 그리고 점의 개수로 의미가 변별된다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잘 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현대 국어로 가면 소리의 고전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설명할 거고, 오늘날에는
소리의 높낮이, 얘를 장음이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죠. 소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장음 또는 짧은 소리를 미안해. 소리의 장단이라고 하는 길고 짧은 소리가 의미를 변별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성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언제 사라지냐면 근대국어 시기로 가면 사라지거든요. 근대국어 시기로 가면 사라지는데 평성, 상성, 거성이 완벽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성 사라지고요. 평성 사라집니다. 단 상성은 남아서 현대국어까지 이어져요. 근데 상성이 뭐로 바뀌냐면요. 긴 소리, 같은 말, 장음으로 바뀌어서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 갈게요. 경음 계열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말은 예사, 거센, 되니라고 말하는 삼중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파찰음, 지읒과 치읒이 현대국어와 달리 경국의 음이 아니었다라고 나오죠.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경국의 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국의 음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됐죠?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과 같은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두자음군 왼쪽 볼게요. 어두자음군 15세기 국어에 어두에서 어두라고 하는 건 단어의 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읍과 그 뒤의 자음은 따로따로 발음되어 어두자음군을 형성한 반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읍계 어두자음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읍, 디귿, 비읍, 기역 이런 것들 이렇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두자음군은 비읍과 뒤에 나오는 디귿을 철저하게 구분했다. 시옷은 발음되지 않고 뒤의 자음을 경음으로 발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얘는요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시옷계 합음병서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옷, 디귿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앞에 있는 시옷은 발음할 때는 사라지는 역할을 할 거고 뒤에 오는 디귿에게 영향을 줘서 이 디귿이 어떤 소리로 난다? 된 소리로 발음나게 하는 역할을 준다. 되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하니까요. 갈게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에 부가 설명을 도와드리면 단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용된 원리가 뭐냐면 이거 무슨 색으로 할까? 하늘색으로 할게요.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의 원리라고 설명해요. 병서라고 하는 거 말했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다. 이러한 병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각자병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합용병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각자병서라고 하는 건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쓰다란 뜻으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야. 오늘날 된소리처럼. 반면에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쓰는 거라서 위에서 봤던 비읍계 합용병서,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 시옷, 디귿계 합용병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연결지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음 볼게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이 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국어에 없는 자음들은 뭐 아래야도 있을 거고요. 예디응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서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순경은 비읍이죠. 이 녀석이 좀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면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총 28글자를 만드세요.
이게 세종대왕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자음과 모음의 개수인데 이 28개의 자음과 모음에 순경음 비읍은 난 필기 그냥 막 할게. 너희들은 이쁘게 필기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냐면 순경음 비읍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만 사용되어서 남아있었고 그 이후엔 사라졌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28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큰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음은요 7개의 단모음과 다양한 이중모음이 존재하였고 모음조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모음조화는 중세 국어 시기에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진 게 모음조화였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만나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세 국어 시기의 모음조화는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조사, 용언, 어간을 결합해서 잘 지켜졌다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를 공부할 때 지금부터 제가 뭘 그릴 거냐면 단모음 체계표를 그릴 거예요. 중세, 근대, 현대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단모음 체계표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쓸 수 있을 테고요. 중세 국어 시기에는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현대 국어랑 달라요. 다른 부분 먼저 보시면 아래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네모친 얘네들은요 양성모음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위에 나와 있는 으라고 하는 건 음성모음이에요. 그러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3대3의 비율로 일정하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얘를 중성모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음성이랑도 어울리고 양성이랑도 어울린다. 근대 국어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중세국어 때 이중모음이었던 녀석들이 중세국어 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제가 특이하게 체크 도와드릴게요. 그 모음표 보시면 여기요. 에랑 에 이거 보여? 이게 두 개? 대충 봐 여기 있어. 얘랑 얘 됐죠? 얘가 단모음으로 바뀌고요. 단모음으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었던 아래아가 소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아의 소실은 근대 국어가 총정리할 거고 얘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대 국어 들어가면요 이중모음이었던 위와 외가 단모음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모음 체계표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문법입니다. 볼 게 좀 많아요. 여기는 주격조사 이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답니다. 첫 번째 1번 자음 뒤에서 2번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 이 이외의 모음 뒤에서 3번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주격조사 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볼게요. 말씀이라는 글자의 받침이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자음으로 끝났다. 따라서 원래 형태가 그대로 온다. 반면에 태라고 하는 글자를 놓고 보시면 앞이 여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는데 얘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담겨져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짝대기가 하나 오는 이. 반면에 불휘에서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이게 주격조사랑 관련된 규칙이 될 거고 두 번째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답니다. 또는 리을 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선행체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오는 체언이죠.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과 를,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리을로 사용한답니다. 됐어요? 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를, 아래아가 들어가 있는 리을 대신에 리을이 사용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래아가 찍혀있는 녀석과 모음의가 찍혀있는 녀석,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쓸데없이 나누진 않았을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만나는 것을 모음조어라고 했는데,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이나 조사, 용언, 어간, 어미 결합에선 잘 지켜졌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모음조어입니다. 즉 앞에 오는 체언의 모음의 성격에 따라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결정된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라고 하는 모음은 양성모음이죠.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요. 아라고 하는 모음은 특이하게 체크할게. 하단 부분 양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래아가 온다고. 볼까요? 아라고 하는 양성모음이 왔으니까 아래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으라고 하는 게 음성모음이니까 으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관형격 조사는,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건 관형어의 자격을 보여주는 조사죠. 얘와 얘가 존재한대요. 그럼 얘를 쓰는 경우는 평칭. 평칭이라고 하는 건 높이지 않는 경우를 평칭이라고 합니다. 높이지 않을 때, 그리고 유정,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반면에 시옷을 적는 경우는 높일 필요가 있고 정서를 느끼는 대상에게, 또는 감정을 못 느낀다라면 시옷을 적는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관형격 조사랑 관련해서 표 만들어서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저도 멍청해가지고 은근 간단한 걸 좋아해서 관형격 조사의 표를 그려서 외우실 분은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평칭의 유정명사는 얘가 쓰이겠죠.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시옷. 이렇게. 이 표 하나만 있으면 관형격 조사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서 알고 계시면 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해서 중세 때는요 사슴, 거북처럼 동물도 유정명사로 분류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격조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걸 혹격조사라고 하죠. 높임의 뜻을 나타낼 때는 하라고 하는 걸 사용한대. 그러면 높임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 또는 평칭이라고 설명을 하죠. 앞에서 관형격 조사 봤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아와 야를 사용해서 혹격 조사의 역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죠.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서술격 조사요. 서술격 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본 형태는 이라야. 이라. 얘는 자음으로 끝난 뒤에 이라가 왔고요. 아까 주격 조사랑 똑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번은 주격 조사에서 봤던 2번 조건 있죠. 특이하게 밑줄 칠게. 모음이나 반모음, 이 모음 이외의 모음, 얘 있죠. 얘가 여기 두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모음이나 반모음이 뒤에서, 얘가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나 주격 조사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격조사가 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사격 조사도 존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대국어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격조사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사격 조사는 본문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문 표현 갈게요. 의문 독특하거든요.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료나 료 등의 종결어미나 체험 뒤에 바로 붙는 의문보조사 고오, 아우 복잡해.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려, 려 등의 종결어미나 체험 뒤에 바로 붙는 의문보조사 가, 아에 의해 실현된다. 이거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판정 의문문에서 가부라고 하는 건 얘들아 yes or no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붙는 의문 보조사나 종결어미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vs 현대 국어와 다른 부분이고 현대 국어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유치하게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 판정 의문문이잖아요. 판정.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고 하는 모음 형태와 어라고 하는 모음 형태를 기억해서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면 판정. 어처럼 짝대기가 안쪽으로 드러나고 있으면 판정.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판정만 정확히 외우고 계시면 나머진 전부 다 설명 의문문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 지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하지만 그렇게라도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2인칭 주어. 오늘날의 2인칭이라고 하면 너거든요. 상대방. 근데 중세국어에는요.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2인칭 주어 의문문에 니은다나 리을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얘도 마찬가지. 현대 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객체 높임법 가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으니까 설명 굳이 객체가 뭐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객체 높임 표현에서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삽, 짭, 쌉이 존재한대요. 얘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일단 첫 번째, 미안해. 아니 이거 밑줄 치는 건 맞아. 안 예뻐가지고. vs 현대 국어에서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은 정리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부사격 조사가 있고요. 특수어휘가 있습니다. 현대 국어에는요.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객체를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떨 때 세 가지를 쓰냐면 기역, 비읍, 시옷, 히응 뒤에서 시옷이 오는 거, 지읒이 초성으로 다 있는 거는 디귿, 티귿, 지읒, 치읒 뒤에서, 반치음이 사용되는 경우는 모음이나 마, 나, 라 뒤에서 반치음을 사용합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대상을 높이는 것인지 확인하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거 있죠. 얘가 누구누구께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럼 얘는 중세와 현대의 공통점이 되겠죠. 객체를 높일 때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는 건 중세나 현대의 공통점이니까 공차 구분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있는 거 갑시다.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는 시와 샤를 사용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샤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음, 어미 앞에서 샤를 사용합니다. 결국 시, 샤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야, 뒤에. 앞이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상대 높임법 갈게요. 상대 높임법을 보시면 상대를 높일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평서문일 때는 예디응이 들어가 있는 이, 또는
의문문일 때는 중세 때는 의문문과 관련한 대우가 좀 컸나 봐요. 예디응이 들어갔지만 받침에 시호까지 들어가 있는 it을 사용해야 평서문과 의문문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현대 국어처럼 하쇼셔체 그리고 하야셔체 그리고 하라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쇼셔체는 아주 높임, 하야셔체는 중간 정도 높인다, 하라체는요 아주 낮추는 것을 하라체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서 빼먹었는데 중세국어에서 주체높임법 시샤라고 했잖아. 여기는 마찬가지 비교해 보시면 현대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선어말 어미 의시죠. 주체를 높이니까 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되겠죠. 상대 높임법 갈게요. 상대 높임법에서 위에 나와 있는 평서문에 무엇을 사용하고 의문문에서는 무엇을 사용한다가 현재 또는 현대국어에는 없지만 아래 나와 있는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은 현대에서도 종결 어미로 상대를 높이고 있죠. 공통점. 단 지금 보고 있는 중세국어에는 세 가지 등분, 즉 3등급이라면 현대국어 상대 높임은 6가지 등분이 나오죠. 어떻게?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로 나타나니까 공차 구분하시고, 또 선어말 어미 5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올 텐데, 선어말 어미 5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주어가 1인칭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선어말 어미 5의 역할과 기능인데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요즘 교육과정에도 좀 빠지는 추세라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 거고, 학교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또 명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명사형 어미도 존재하는데,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냐면 옴과 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옴이랑 움이랑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야? 얘도 마찬가지 모음 조화야. 앞에 오는 어간의 체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현대 비교해야죠.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요, 미음 또는 기가 존재하죠. 차이점. 또 정리할 게 많아. 국의 중세 때 안 일어나고요. 두음법칙 중세국어에서 안 일어나고요.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것도 중세국어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건 원순 모음화거든요. 두음이랑 국의음화는 좀 알고 계실 거고,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건 양순음이라고 하는 건 두 입술 소리니까요. 미음이나 비읍, 피읍, 된소리, 쌍비읍이 되겠죠. 얘가 평순 모음이랑 만나면 뒤에 나와 있는 이 평순 모음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원순 모음화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물이라고 적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얘를 물이라고 적거든요. 얘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미음이라고 하는 양순음인데 으라고 하는 평순이랑 만나면 당연히 우라고 하는 원순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중세 땐 일어나지 않고요. 현대 때부터 일어납니다. 차이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물, 오늘날에는 마시는 물. 불, 오늘날 활활 타오르는 fire, 불, 이런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끝났다. 중세는 중요해. 시간 표현을 좀 보자. 과거를 나타낼 때 중세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결합을 시키지 않거나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더라고 하는 선어말음을 결합시키는데 얘는 현대국어랑 동일하게 회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회상 선어말어미가 되겠죠. 반면에 현재는요, 동사 뒤에 선어말어미 아래가 찍혀있는 얘가 붙고요. 형용사나 이거 현대국어랑 비교하라 그럴 거야.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다 들어가가지고 시험범위. 뒤에는 아무것도 결합 안 해요. 미래는요, 선어말어미 의리.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중세국어의 시간 표현과 현대에서 말하는 시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연습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빈 공간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적을게. 마지막이야.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뭐가 있었어 얘들아? 이거 있었죠. 희응 종성체험. 얘가 뭐냐면 자음 희응을 끝소리로 가지는 체언 또는 단어가 존재했다. 언제? 중세국어 시기에. 어떨 때 생기냐면 이건 조건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뒤에, 즉 체언 뒤에 모음 또는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만 원래는 없었던 희응이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라고 적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단독으로 적으면 그대로 나라라고 적지만 만약 나라라고 하는 글자 뒤에 의라고 하는 조사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럴 때는 원래 없었던 희응이 생기면서 얘를 나라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대요. 이게 희응 종성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학교 때 이와 관련해서 나온 게 뭐냐면 오늘날 숙회, 머리카락, 안팎, 암퇴지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사가 올 때만 일어난다면서요. 그건 중세 내에서 FM대로 지켜지는 부분이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오기에서 그게 굳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도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희응 종성체언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근대국어로 가면요, 일단 왼쪽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먼저 보자. 성조랑 방점이 소멸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얘는 의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성조가 없어지니까 방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점은 성조를 위해 존재하는데 당연히 그게 없어지면 남아있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겠죠. 표기 먼저 볼게요. 아까 봤던 겁니다. 종성에는요 7종성법이 사용되었답니다.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었지만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디귿 대신 시옷을 사용했다. 특이하죠. 거듭적기라고 나오는데 거듭적기 같은 말 중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세의 이어적기 방식이 현대의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표기인 거듭적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에는요 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종성표기도 혼란스러워, 거듭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도 혼란스러워. 중구난방이겠죠. 음은 보시면 반치음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반치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니까 어차피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우리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 초성에 형식적인 글자를 집어넣어 놓은 형태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두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계 화분명사는 각각의 자음으로 인정받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꿔준다. 그 부분이 어두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뀌게 된다로 이어지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부 단어에서 중세 때도 일어났던 건데 격음화도 일어나고 중세 때 나왔나?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 수특에 나와 있는 거 바탕으로 보시면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단어에서 근대 때 특이하게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두음 법칙의 변화가 나타나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오는 어두의 니은이 탈락된다. 또 지읒과 치읒이 치조음에서 국외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근대 국어부터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 내용이 아래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가 7개로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기는 뭐로 했다? 시옷으로 했다. 발음을 여전히 디귿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이중모음이었던 앞에서 봤던 겁니다. 애와 애가 단모음화돼서 8개의 단모음 체계. 왜 8개야? 아래아가 사라졌으니까. 19세기에는 외와 위의 단모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표는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오른손 자를게. 아레아가 16세기부터 또는 18세기부터 변한다. 이거 잘 보자. 갈게요. 이거는 주황색으로 하자. 아레아의 소실은 모음 조화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원래 3대3, 양성 3개, 음성 3개, 3대3의 비율로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3대3의 비율이 깨지게 된 원인이 아레아의 소실이고, 아레아가 깨지다 보니까 모음 조화도 더 이상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16세기부터 1번,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소실이라 그래요. 둘째 음절 이하야. 첫 번째 글자 아닙니다. 주로 으로 바뀌고 2번, 2차 소실입니다. 18세기에는 첫 번째 음절에 있던 것들이 아로 변화한대요. 아래 볼게요. 아레아가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1단계 소실, 1차 소실이 일어나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건 바뀌면 안 되고 둘째 음절에 있는 르의 받침이 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2차 소실은 첫 번째 글자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글자에 나와 있는 아레아가 2차 소실을 겪었더니 아로 바뀌겠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할 때 반치음하고 같이 하려고 여러분들께 어떤 걸 자주 보여드렸냐면 이거를 보여드렸죠. 일단 1차 소실을 겪으면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는 유지해야 되고요. 반치음 소실되니까 형식 글자 동그라미 집어넣어 놓고 두 번째 음절을 으로 바꾼 다음에 2차 소실 적용하면 마음이 된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아래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모음 의가 원순모음 우로 변한다. 얘를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순모음화라고 했는데 중세국어부터 원순모음화가 근대 때부터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문법 드디어 주격조사 가가 등장합니다. 왼쪽 날개 볼까요? 중세국어 때도 출현한다는 견해가 있어. 하지만 근대국어 때 본격적이야. 알고 계세요?
가는 초기에 반모음이로 끝나는 체온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전체로 확대되어 현대 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불규칙 활용 보실게요. 아래아가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시옷 불규칙 활용이 되었다. 겸양 또는 공손의 선어말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갈게요. 객체를 높이던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화자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얘는 결국 현대로 오면 완전히 소실되겠죠.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보시면 앗,엇이 확립되었다. 뭐 나머지는 안 나와 있기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별도로 좀 알고 계시면 명사형어미 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어휘는 아까 앞에서 고대 중세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것까지 제가 봐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77쪽으로 가세요. 페이지 77쪽. 언어 08강, 09강 정도에서 중세랑 관련된 것들만 볼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영상 보시면서 아직 안 푸신 분은요. 풀고 보세요. 그 담화는 문제가 쉬워서 해설 별도로 안 할 거야. 근데 언어 관련해서는 10강까지 나와 있는 중세가 있다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9강까지 종합이라고 나와 있는 게 10강부터 나오는데 종합은 오프라인으로 복습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중세랑 관련된 언어 08강, 언어 09강만 담화 국어사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세요. 갑니다. 중세 국어 자료와 근대 국어 자료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래 자료는 가와 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중세가 가야? 근대가 가야? 가와 나 중에 어떤 게 중세고 어떤 게 근대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분하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아래 볼게요. 분류 두 공부 시연의 초간본과 중간본은 당연히 초간본과 중간본이 있다라고 하면 초간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가 될 거고 이 초간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세 국어 자료가 되겠네요. 그럼 중간본은요. 근대 국어 자료가 될 거고 나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연결이 될 거야. 15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간행되었기 때문에 국어 변천을 탐구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초간본에서와 달리 중간본에서는 달라지는 것만 체크해. 반침이나 예디응이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모음 조화가 비교적 뚜렷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는 거듭 적기 표기 방식. 이 밑줄 친 세 가지 가지고 접근할 거고요. 가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중세가 될 거고 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가 되겠죠. 그럼 중세와 근대의 특성 또는 특징이 앞에 정리되었다는 가정하 일단 바로 관련 구조를 먼저 보실게요. 관련 구조를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글자는 니은 시옷 받침에 물을 이라고 여기 뭐 되어 있냐면 이어쓰기 되어 있죠. 이어쓰기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부분이잖아 얘들아. 근데 현대어풀이 보세요. 국어사는 쉬운 게 항상 현대어풀이를 주고요. 현대어풀이를 보고 문법적 규칙을 뽑아내는 거야. 절대로 원문 보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중세, 근대, 고대 어쨌든 국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대어풀이를 줘요. 그러면 현대어풀이랑 위에 나와 있는 원문이랑 뭐 하면서 봐라. 반드시 이거 중요한 거야. 위에 나와 있는 원문과 현대어풀이를 반드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쉽게 풀려요. 됐죠? 그럼 갈게. 눈물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긴 이어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현대어풀이 하면 눈물을인데 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거듭적기가 될 거야. 그러면 이 A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랑 연결돼야 되냐면 특징 중에 기억과 연결이 돼야 돼. 됐어요? 반면에 슬훈이 보자. 슬퍼하니란 뜻이죠. 슬훈이가
슬퍼한이란 뜻이죠. 그럼 다른 건 뭐야? 우라고 하는 모음과 오라고 하는 모음이 다르죠. 여기서는요, 이 원문만 보고 문법적 규칙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특징을 먼저 보시면 돼요. 우가 오로 바뀌었답니다. 거듭적기라고 하는 건 연관성 없죠. 반침 소실과 상관없죠. 그럼 결국 뭐야? 얘는 모음 조화가 되겠죠. 결국 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징 중 니은이 필요할 겁니다. 아래 보시면 차이점 마음을이라고 나오죠. 여기 얘는 마음을, 얘가 마음을. 달라진 점 반치음, 여기는 반치음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적인 글자 이응. 그럼 여기는 반치음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 이렇게 체크하면 이 C라고 하는 건 특징 중 디귿이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제가 부르지 않을게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넘어가서 5번입니다. 봐봐, 원문 나오죠. 현대풀이 나오죠. 1대1로 매칭시키라고 했어. 잘 따라와. 사람이 그리고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1번 볼게요. 근대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공통점. 맞는 말이죠. 근대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체형과 주격조사를 구분하여 끊어 적었다. 여기 보세요. 끊어 적었네요. 소리 난 대로 적지 않았네요. 맞는 말이죠. 틀린 거 찾는 문제니까요. 다리를 목적격 조사, 머리를 목적격 조사.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목적격 조사는 크게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올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앞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라고 했죠. 현대풀이 다리를 머리를. 아래 볼게. 근대국어의 르이 현대국어의 르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라고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꼭 현대풀이 봐야 돼요. 우리 행중의 얘가 현대풀이가 뭐래? 일행 중 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결국 의라고 하는 글자를 에라고 하는 글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가 에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의가 에로 해석되고 에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니까. 이신이와 있으니 보자. 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니라고 해석이 된대요. 그럼 이신이나 있으니나 서술격 조사에 아까 앞에서 내가 수업할 때 서술격 조사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 이라 이 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신이와 있으니에는 둘 다 서술격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 어미가 붙는 케이스 자체도 일반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겠죠. 그 다음 82쪽으로 가겠습니다. 쉬워요. 문제 안 어려워요. 4번. 높임 표현 일장 연설한 이유가 수특 문제에 나와요. 그래 높임 표현 앞에서 총 정리 도와드린 겁니다. 그냥 가자. 왕께와 왕께를 비교하면 그럼 결국 얘와 현대풀이 얘는 같이 해석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같은 기능을 할 텐데 중세국어에는 뭐 한다? 이어 적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아래 나와 있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아래 나와 있는 얘랑 동일하다. 하쇼셔 대놓고 나왔죠. 하십시오 또 연결될 거고요. 이리로소이다 평서문인데 예디응 달린 이 나와 있고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됐어요? 묶어놓고 아래 본문 보시면 좋아요. 중세국어에도 현대국어와 형태가 다르지만 형태 다르죠? 객체를 높이기 위한 조사가 있었죠. 1번 맞는 말. 살보대가 아래기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얘를 쪼개면 뭐냐면 원래 형태가 얘야.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결국 얘도 아래 답처럼 특수어휘가 있었고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맞는 말이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듣잡고와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나왔죠. 듣고서야를 비교해보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음이가 있었죠. 어디만? 중세만. 맞는 말. 4번 1이로소 이다와 1입니다를 비교해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형태와 다르지만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때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는 시샤죠. 근데 여기는 이라고 하는 평서문일 때 상대 높임법이 나와 있는 거니까 평서문일 때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따라서 주체가 아니라 상대라고 바뀌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하수서와 하십수를 비교해 보면 아까 수업 때 설명했죠. 청자를 높이는 종결어미가 있었다. 맞는 말. 맞는 말. 넘어가서 5번 가겠습니다. 여긴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갈게요. 교타는 국외음화가 일어남에 따라 다 끊어놔야죠. 일단 국외음화가 일어났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형태가 조타가 되었고요. 의미도 두 가지에서 한 가지가 되었으니까 축소되었다. 맞는 말이네요. 사오납다는 모음 오가 탈락함에 따라서 산업다가 되죠. 왜? 어차피 이응은 초성에 오는 거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산업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의미 관계 보세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변화했다. 어여쁘다는 자음 비읍이 첨가돼서 어여쁘다가 되었다. 여기가 틀려요. 자음 비읍이 첨가된. 그러면 여기서 비읍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된소리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시옷 때문이에요. 이 시옷이 뒤에 오는 비읍에게 영향을 줘서 비읍이 된소리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자음 비읍이 첨가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미가 확대되었어. 의미가 확대된 게 아니죠. 의미가 뭐 된 거야? 이거 뒤에도 틀렸어요. 이동되었어가 맞겠죠. 사랑한다는 아레아의 소실, 아레아의 소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형태는 이렇게 되었고 의미가 축소되었다. 축소되었죠. 두 가지에서 한 가지. 여름이라고 하는 건 반모음, 이모음 앞에서 니은이 탈락한다. 이게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두음법칙이 일어남에 따라서 여름이 되었고 의미가 유지되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유지라고 하는 건 같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여기까지가 종합이라고 하는 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중세국어는 국어사는요 암기가 확실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8강과 9강 있죠. 8, 9강 담화랑 국어사 다 푸시고 문제 1, 5번 다 분석하신 다음에 오늘 배운 담화와 국어사를 완벽히 외우세요. 여기 어렵습니다. 이게 돼야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라말싸미 등기계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될 과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어 강 풀고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분석해야 오늘 과제 끝나고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암기한 다음에 국어사 관련 문제 3권 중 1권 다음 주 목 또는 금요일까지 마무리.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